통일신라 발해 발전 중에서 이제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통일신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신라 중대 시절,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이 이제 삼국을 통일을 시작하는 때부터 해서 이제 무열왕 계통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었던 해공왕일 때까지 이 시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때의 특징은 전제왕권이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전제왕권의 확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제왕권의 확립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전제왕권이 확립이 돼야 돼요. 안 되면 통일신라 입장에서는 나라 운영이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태종 무열왕 때부터 진골 출신들이 왕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품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골과 품으로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골은 왕족이고 이제 품은 이제 주로 이제 귀족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왕족들 중에서도 이제 왕이 되는 것은 성골이었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진골 출신 왕 중에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김춘추부터 시작을 해서 진골이 이제 왕위를 이제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진골 중에서 김춘추가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골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진골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서 김춘추가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진골 중에서는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뛰어났지만 김춘추를 도와주는 그 주변 세력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유신이죠. 그래서 가야 출신의 그 김유신이 김춘추를 이제 지원을 해주죠. 물론 서로 이제 윈윈하는,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만, 이 김춘추라고 하는 왕실의 진골 중에서 성골에 굉장히 가까운 진골이었던 김춘추와, 그리고 가야 출신으로 진골로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진골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거치면서 신라 군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김유신의 결합이 이제 태종 무열왕의 즉위로 연결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종 무열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무열왕의 아들이 이제 문무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열왕이 있고 그 다음 왕은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이 왕이 됐고요. 이 문무왕 때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또 당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였었던 김춘추는 김유신이라고 하는 확고한 집의 이제 지지층과, 그리고 본인이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진골이지만 다른 진골들이 그냥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삼국이 다투는 시기에 왕에 즉위한, 왕자가 지워졌네요. 시기에 즉위한 문무왕의 경우에는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는 엄청난 업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신문왕은 도대체 무슨 업적이 있냐 이거죠. 결국 신문왕의 업적은 이제 다른 진골들의 눈에 봤을 때 신문왕은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서 진골 출신임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왕이 된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 눌려 있었던 진골 세력들이 신문왕을 좀 만만히 보고 덤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신문왕도 만만치 않은 왕이었던 겁니다. 신문왕은 자기의 장인이었었던 김음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걸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서 이긴 사람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정말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걸 진압하면서 강력한 왕권이 마련된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문왕이 자신의 장인이 될 정도로 강력한 진골 세력이었던 김음돌을 역적으로 몰아서 처리하면서 그걸 핑계로 진골 세력들을 억압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골 세력들 김음돌의 난이라는 것 때문에 진골 세력들은 신문왕한테 이제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좀 신문왕의 정책에 반발을 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당장 얘기 나오는 게 너 김음돌 친구냐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실제로 친구였을 것이고 진골이 같은 진골이다 보니 혈연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 김음돌을 일종의 이제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이제 나한테 덤비면 저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강력한 왕권 확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에서 기존의 힘을 갖고 있었던 진골 세력들을 좀 억누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등이라고 하는 잠시만요.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누가 커야 되냐면 당시 이제 재상들 중에 하나였던 상재상 등의 권한이 강화돼야만 이제 시소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왕의 다음번 계승자에 가까운 사람인 상재상이 힘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귀족들의 연합 세력이었었던 연합체였던 화백회의의 대표 상대 등이 힘이 약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또 비슷한 그 재상 중에 하나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 집사부의 중시 혹은 시중이라고 불리우는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이 사람의 권력도 이제 상재상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이쪽이 높아지면 귀족들의 힘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부의 상재상이라던가 집사부의 시중이라던가 상재상이라던가 이런 세력들은 이제 왕권과 가까운 왕권 세력들이고, 그리고 이쪽은 귀족 대표라고 되어 있는 귀족 세력이니까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의 힘이 이쪽이 세냐 아니면은 이쪽이 세냐 둘이 같으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랐겠죠. 자, 그래서 중앙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무자들, 바로 이제 육두품들을 키우면서 상재상과 집사부 시중의 힘을 키우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삼국 통일을 하고 그 통일한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체제를 한번 다 싹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구주 오소경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 자, 이거는 이제 전국을 9개로 나눈 거예요. 전국을 이제 9개로 나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구주 오소경의 모습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아쉽게도 고구려 영역의 상당 부분은 이제 얻지를 못했다는 게 이제 한계점이긴 하죠. 이게 이제 통일신라의 모습인데, 총 9개의 주가 있습니다. 총 9개의 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점이 지금 하나, 둘,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얘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오소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작은 경이다, 작은 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이 금강경의 경우에는 가야 지역에, 그런가 하면 북원경이라던가 중원경은 좀 약간 고구려 가까이, 그리고 남원경이라던가 서원경은 이제 백제에 가까운 지역에 만들어 놓고, 이 오소경을 이제 수도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키운 거죠. 원래 신라의 수도인 금성은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전체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외곽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치우쳐 있는 잠시만요.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제 수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이제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주마다 지방관을 파견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밑에는 군과 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을 했다 했는데 아마 전부 파견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려를 보시면 고려도 전부 파견을 못하거든요. 자, 오서경은 이제 수도의 주민들을 일부 이제 이주하면서 치우친 수도의 약점을 보완을 하고 지방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래 백제 출신, 뭐 가야 출신, 뭐 고구려 출신 인물들을 이곳에 모여서 살게 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근거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소경으로 이제 일부러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 가보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충주가 중원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원경에 누가 살아야 될 거냐면 고구려 계통의 지식인 저기 지배계층들이 여기 사는 게 사실은 모양이 좋은데 우리 가야금의 신화가 있는 가야금에 대해 가야금을 만든 우르기라고 하는 가야 출신 인물이 왜 하필 충주 탕금대에서 가야금을 쳤을까 생각해 보면 가야 출신이었기 때문에 충주 지역으로 이제 옮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소경의 경우에는 지방 지역을 이제 치우쳐 있는 수도 약점을 보완을 하면서도 지방 문화의 중심지 역할 거기다가 그 지방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외사정이라고 하는 걸 파견을 해서 그 지방을 감시하도록 했다. 자, 군사제도가 바뀐 내용인데요. 군사제도는 중앙의 구서당과 지방의 십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중앙의 구서당, 지방의 십정 합해서 구서당 십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서당 십정제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구서당의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말가린을 모두 포함을 한 민족 융합의 모습을 이게 자꾸 취소가 되네요. 구서당 십정이고요. 예. 고구려, 백제, 말가린들을 모두 포함한 민족 융합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그 고구려, 백제, 말가린들을 정말 민족 융합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뭉쳐서 부대를 만든다 그러면 이 부대를 모두 통합을 해가지고 9개의 부대에 고구려, 백제, 말가린들을 전부 골고루 섞어서 배치를 해서 정말 옆에서 같이 싸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9개의 부대들인데 각각 고구려인 부대, 백제인 부대, 말가린 부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잘하는 거 이제 뭐 고구려라든가 말가 같은 경우에는 기마를 잘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부대들을 특성화시켜 가지고서 편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민족을 합하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목적. 예. 우리가 신라의 깃발 아래 옛날 고구려, 백제, 말가린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군대였을 것 같고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신라의 왕 입장에서는 신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고구려, 백제, 말갈 등을 모두 다스리는 나는 왕보다는 더 높은 존재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서당을 편성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인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대가 쫙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가린 부대, 신라인 부대, 뭐 그 다음에 백제인으로 구성된 부대들이 이렇게 쫙 우리 무슨 국군의 날 시가행진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왕에게 충성을 이제 맹세하는 그런 장면 보면 좀 모양이 좀 낫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방에다가 배치한 그 십정의 경우에는 구주에 하나씩 배치하고 한 주에만 2개를 배치를 했대요. 9개 주에 하나씩 배치를 하니까 총 9개가 총 9개죠. 근데 플러스 1이 있네요. 그렇죠? 한 주에는 플러스 1. 그러다 보니까 총 10개가 있다. 그래서 십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한 주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한 주는 여기서 보시면 지금의 좀 크긴 큽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한강 유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면서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도 일부, 지금의 이제 경기도 전체, 그리고
일부 충청도권에 가까운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당히 큰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게다가 국경선 쪽으로 해서 이쪽에 국경선으로 해서 중국 세력이라든가 발해 세력들과의 충돌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한정식 배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만 2개의 정을 배치를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 이렇게 얘기하죠. 자, 경제적인 문제를 살펴보시면 앞에서 봤던 왕권 강화하고도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이 부분에서 왕권 강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노급이 뭔데요? 이건 노급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폐지부터 먼저 나왔죠. 자, 노급이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그 연맹체 국가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각각의 지역을 부족장들이 마치 왕처럼 다스린다 그랬다고요. 그 제도가 이어져 내려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노급을 줬거든요. 이 노급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모든 세금을 걷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세금은 우리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조 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조용조 제도. 자, 그러면 조용조 제도가 뭐냐? 조용조 제도는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농사를 지어서 내는 세금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내는 세금. 농사를 지어서 내는 세금. 그러니까 토지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조는 뭐냐면 요거는 용은 뭐냐면 이 용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노동을 제공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특산물 등을 갖다 바치는 제도예요. 뭐 기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내는 조의 경우에는 땅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는 거거나 뭐 노동을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남자를 하고요. 특산물의 경우에는 각 구년 단위로 부과돼서 이제 그 구년에서 알아서 나누는데 보통 한 집당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전통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로 들어오기 이전 시대의 기본적인 세금 형식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조용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농사를 지어내는 세금인 조, 그 다음에 용, 군대나 노동을 이제 데려다가 할 수 있는 용, 그리고 마지막 특산물인 조까지 이 모든 세 가지를 노급을 갖고 있으면은 다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노급을 받은 지방의 이제 노급을 받은 관리들이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를 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이제 수확량의 뭐 일정한 퍼센트를 나라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가져갔다가 관리한테 주느니 그냥 관리가 직접 걷어라 이거죠. 그래서 관리가 직접 이제 걷어서 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노동일 하는데 쓰게 했고요. 그리고 특산물 같은 것도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급이 폐지되면서 관리한테 뭐를 줬냐면 관료전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관료전을 지급을 하면서 그리고 추가로 녹봉이라는 이름의 공물을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군대 및 노동을 가져가는 거라던가 특산물은 이제 돼요, 안 돼요? 관료전에서는 이 두 개는 돼야한데 안 돼요. 그러니까 관료전은 농사를 지어서 내는 세금까지는 관료전을 받은 관리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사람을 부리거나 특산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것들은 모두 나라가 대신하게 하니까 뭐 관리들 입장에서는 노급을 받고 있을 때는 그 동네에서 내가 왕이나 다름없이 모든 걸 다 징수해서 내가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특히 이 노동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일을 시킨다는 핑계로 모이게 한 다음에 뭐 무장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의 조정에서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불만이 생기니까 나라에서 공물을 조금 더 주면서 통제를 약화시키려고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한편으로
국가에서 정전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정말 토지를 준 건지, 농민들한테 토지를 진짜 준 건지, 그냥 아니면 기존에 농민이 갖고 있던 토지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세금 징수의 기반은 확대되었다는 거죠. 이 땅은 네 땅이고 네가 농사를 지으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걸 확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금을 걷어서 누가 써요? 왕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왕이 돈이 생기는 거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면서 이제 귀족들이 지방에서 왕 노릇하는 거 못하게 하면서 이제 동시에 지방에 있는 농민들에게 땅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시켜 주면서 국왕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신라는 이제 중대를 거쳐서 하대로 가면 이제 귀족들의 반발로 결국 노급이 다시 부활되면서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신라의 이제 경제를 살펴볼 때 이제 중요한 문서가 뭐냐면요.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문서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뭐 신라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촌락문서라고 합니다.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는 문서에서 농민의 경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역사책에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 이 신라는 경제는 어떻게 했던 거야? 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신라 촌락 문서가 발견이 되면서 농민의 경제 사정을 이렇게 파악해서 세금을 이렇게 걷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신라 촌락 문서는 저기 충청도 지방의 한 지방에서 만든 문서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데요. 정말 우연찮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의 왕실에는 정창원이라고 하는 그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에서 이 촌락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뭐로 발견이 됐냐면 포장지로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문서 같은 거 재활용하다가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면지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겨울에 군밤 사 먹으면은 뭐 이렇게 A4지로 만든 군밤 봉지 같은 거에다 담아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이제 그림을 이제 부처님을 그린 그림을 이제 그림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 없어진 촌락 문서를 이제 이면지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건 불화야 뭐 그런 종류의 불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면지로 들어가 있었던 이 촌락 문서는 우리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 사정을 알 수 있는 문서라서 오히려 상황이 좀 역전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신라 촌락 문서를 보면 어느 집에서 뭐 땅을 얼마를 갖고 있고 뭐 얼마의 그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파악을 한 문서더라고요. 그래서 신라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세금 징수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곡물 비단 또는 삼배를 이제 집집마다 부과를 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을 징수할 때는 군이나 현, 촌락 단위로. 그래서 이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을 이제 주로 세금으로 걷는데 이제 곡물로 못 걷을 경우에는 이제 대신해서 비단이나 삼배 같은 걸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집마다 그리고 특산물 군이나 현 촌락 단위로 해가지고서 걷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귀족들은 노급이나 녹봉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관료전이 없을 때에는 노급으로 그리고 이제 관료전이 있을 때는 관료전에다가 이제 녹봉을 가지고서 대규모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준 토지고요. 이렇게 나라에서 준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 또 대규모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 거기다가 노급은 노동력 징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노급 지역 주민의 노동력에다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다음에 엄청난 이자를 물려서 그 갚아내게 하는. 그러면서 이자를 못 갚으면 이 농민이 갖고 있는 땅을 이제 뺏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리대금이라던가 또 그 지역에 뭐 다양한 물산을 생산할 수 있는 공방 등을 운영을 하면서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귀족 중에서도 상급인 진골 정도쯤 되면은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했고요. 이제 이 화려한 생활은 진골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경주에 살고 있었던 일반인들까지도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라라 통일신라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통일신라 사람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주 주변 사람들은 이 신라의 원조 국민으로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혜택을 받던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화려한 집으로는 금입택, 이제 집에다 금을 쳐바른 거죠. 이제 금을 쳐바른 금입택이라던가 그런 별장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런가 하면은 경주에 있는 모든 집들이 전부 기와집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기와가 흔하게 만들어졌었고, 또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모여 살다 보니, 워낙에 좁은 지역에 많이 모여 살다 보니 이런 뭐 화재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뭐 땔감 문제 등이 있어서 당시 경주 사람들은 숯을 연료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한 좀 더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금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경주 기와집에 모두가 숯을 연료로 사용을 하면서 연기가 나지 않고 뭐 이런 모습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화려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당시 한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았던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100만까지는 조금 오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당시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부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9세기가 되면 이제 지금 9세기에서 이제 1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800년대 후반부터 900년대 초반에 이때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모두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5대 십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혼란이 찾아왔고요. 우리는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로 가게 되고, 또 이제 발해가 이제 거란족들이 일어나면서 발해가 거란족들에서 멸망을 하고, 또 일본에서는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사 집단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정치가 아주 혼란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요즘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라가 오래되면서 나라의 그런 운영 체제 자체가 많이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고프고 뭐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9세기 이 잦은 재해가 일어나고, 또 이 무열한계 왕위 계승이 이제 끝나면서 실력 있는 진골이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이제 왕 자리를 둘러싼 정변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 농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서 도적이 되거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니게 되자, 이렇게 막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니게 되자 각 지방에서,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좀 나름 좀 행세도 좀 하던 사람들이 이런 불황인들이라던가 도둑들,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 현재 신라가 제 역할을 못하니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의 오래된 토착 세력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흡수해서 마치 하나의 작은 나라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호족이 등장을 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